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나는 어느 날 갑작스런 심장 쇼크로 숨졌다가 10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째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던 바지락 된장국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본 건 분명했습니다.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부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부터는 흐릿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 하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툭 바닥으로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천장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흐릿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아이들 이름을 한 번씩 불렀습니다. 미정아, 철수야. 목소리가 나왔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우리 집의 따뜻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향 냄새가 진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그 독특한 냄새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축 늘어진 국화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국화, 노란 국화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복이었습니다.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편히 가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건 장녀 미정이었습니다. 빨간 눈으로 울고 있는 미정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던 아이가 그날은 맨 얼굴에 눈물 자국만 가득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장남 철수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조의 3단이면 되지. 어차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철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환은 2개만 주문하자. 돈 아껴야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가슴이 철렁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난 여기 있다. 아직 못 간다. 하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에 든 흑백으로 인쇄된 제 사진 말입니다. 그 아래로 흔들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고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라는 한자, 돌아가신 분에게 붙이는 그 글자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고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데 멀쩡히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죠? 의료진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정지 후 사망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전 5시 47분에. 아, 그때구나. 된장국을 끓이다가 쓰러진 그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몸 어딘가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고요한 맥이 다시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톡, 톡, 톡.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완전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뭐죠? 제 장례식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미정이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철수는 여전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 엄마 장례식에서도 돈 계산이 우선이군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여기 있다고.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죽음인가요?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 말인가요? 10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지 말입니다. 빈소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낡은 전기시설 때문인지 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장난처럼 웃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웃음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문서는 누가 보관했지?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장남이 제 시체 앞에서 집문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있었다면 멈췄을 것입니다.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서랍에 넣어두셨을걸. 그건 나중에 찾아보고 요양원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 알아봐.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아직 한 달뿐 남았잖아. 1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다고?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2천만 원 정도? 장례비 빼고 나면 별로 안 남을 거야. 철수가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 집은 시세가 많이 올랐네. 부동산 앱으로 보니까 5억은 넘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공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몸속 어딘가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간신히 떠올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날카롭게 눈을 찔렀습니다. 마치 천년 만에 햇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뻣뻣했지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주용 하얀 베개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막내 준호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높은 음으로 치솟으며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계산기가 떨어졌습니다. 딱 마이너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건전지가 굴러다니고 액정이 깨졌습니다. 아, 미정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장례용 국화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움직여. 신기루냐?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장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정말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고 거칠었지만 간신히 소리를 내었습니다. 얘들아. 그 한마디에 빈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던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던 차 소리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내가 아직 따뜻해. 제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지 흐르는지도 모르게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철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사망 판정을 했는데 판정이 틀렸나 봐.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점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관에서 완전히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안도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온 걸 보고도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계산기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벽에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모르는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당황? 아니면 실망?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은 그 대화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집문서, 요양원, 보험금, 부동산 시세.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제 죽음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빈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간단한 검진을 마친 젊은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가사 상태에서 회복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가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아이들은 서둘러 휴게실로 모였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엄마 살아나셨으니까. 다행이지.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는 말에 전혀 기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집 정리는 어떻게 하지?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복잡해졌네. 오빠. 미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 왜? 사실인데. 아파트 전세 만기 다 됐어. 보증금 빼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잖아. 철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도 애들 학원비 3개월째 밀렸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형,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깨어나신 마당에 그 얘길 지금 해야 해? 준호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언제 해? 현실은 현실이잖아. 철수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정이 휴대폰을 뒤적거렸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보험금 신청했는데. 취소해야지 뭐. 살아계시는데. 철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미정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요양원은? 벌써 계약금 넣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아, 정말 복잡해져 버렸네. 저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복잡해진 일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분노가 저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휴게실 문을 밀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들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미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직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밥이 식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미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바꿨습니다. 자꾸 불만 올리면 타고 내버려 두면 식지. 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 현실 얘기를 좀. 현실 얘기? 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현실 얘기 해보자.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철수야, 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얼마지? 2억? 아, 그래서 우리 집 5억짜리를 팔아서 너한테 2억 주고 싶었구나.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미정아,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밀렸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서 엄마 요양원비 100만 원이 아까웠나? 엄마. 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야, 대출 이자가 힘들지? 그래서 엄마 보험금 2천만 원이 간절했구나.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실이라.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 현실 속에서 내가 어디쯤에 앉아 있는지 궁금하네. 철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1순위가 집값, 2순위가 보험금, 3순위가 요양원 계약금 취소? 미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몇 순위지? 10순위? 20순위?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죽었을 때는 돈 계산하고 살아났을 때는 복잡해졌다고? 휴게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은 내가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아이들 모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휴게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구나. 내가 살아온 60년이 결국 이런 것이었구나.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 조명이 낮아졌습니다. 휴게실에서의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저는 병실로 돌아와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툭툭 넘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는 것처럼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고향 장터에서 떡을 팔던 20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무거운 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장터로 향했던 그때 말입니다. 손가락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갈라져 피가 나도 떡 한 개에 50원씩 받으며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장만하려 새벽마다 생선을 손질하던 40살도 생생했습니다. 시장 수산물 코너에서 하루 종일 비린내를 맡으며 일했습니다. 손은 늘 생선 비늘에 베어 상처투성이었고 옷에 밴 비린내 때문에 버스에서 사람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간암으로 떠난 뒤 허리가 휘도록 가족 곁을 지키던 50살의 제가 가장 생생했습니다. 병원비로 집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도 버텼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제가 키운 아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철수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이 빠르고 셈이 빨랐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방학 내내 피자, 배달을 하며 등록금을 보탰습니다. 그때는 기특했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셈이 빠른 아이는 때로는 정까지 숫자로 재게 됩니다. 엄마, 나 결혼할 때 얼마 줄 거야? 대학 4학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집은 신혼집 보증금까지 부모가 다 해준다던데 그때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마웠다가 아니라 얼마 줄 거야? 였으니까요. 미정이는 어땠을까요? 예쁘고 부지런했지만 늘 인정에 약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친정에 기대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문제야. 본인 집이 흔들리자 제일 먼저 기댈 곳을 찾았던 겁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적금을 깨서 5천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미정이가 저를 찾은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준호는 달랐습니다. 느렸지만 미련하게 한 길을 걸었습니다. 형과 누나처럼 똑똑하지도 요령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아이가 저를 가장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하면서 과일이라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휴게실에서 준호도 대출 이자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 다 똑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휴게실에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집에 잠시 다녀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시려고요? 미정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따라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몰래 모은 제 장부였습니다. 낡은 통장이 6개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 철수 대학 등록금 잔액 0원, 두 번째 통장 미정이 결혼비용 잔액 0원, 세 번째 통장 준호 취업준비금 잔액 0원, 네 번째 통장 남편 병원비 잔액 0원, 다섯 번째 통장 집 수리비 잔액 0원, 여섯 번째 통장 비상금 잔액 347만 원, 총 347만 원이었습니다. 든든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밥값 정도는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 걱정하는 철수에게, 학원비 밀린 미정이에게, 대출 이자 힘들어하는 준호에게, 아니면 그냥 제가 써도 될까요? 저는 작은 종이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밥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거라. 이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인지 모른 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60년간 남들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이들이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필요가 없다고. 통장을 모두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도 곧 팔릴 테니까요. 아이들 전세 보증금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없을 겁니다. 제 인생 2막이 시작될 테니까요. 발인을 밀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겠다.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화장장 예약도 해놓고 조문객들에게 시간도 알려놨는데 갑자기 미룬다니 말입니다. 엄마, 그럼 화장장 예약금은 어떻게 해요? 철수가 제일 먼저 걱정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취소하면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난 아직 살아있잖아. 아이들을 빈소 한가운데 의자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국화 냄새 대신 제가 사온 쌉싸래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야.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43세 어른이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셈을 잘했지. 그래서 엄마도 셈을 좀 해봤다. 철수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2천만 원, 결혼할 때 신혼집 보증금 8천만 원, 사업 자금 5천만 원, 작년에 전세 보증금 부족하다고 3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이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받을 때 고맙다는 말은 몇 번이나 했지? 셈 잘하는 내가 기억 안 나니? 엄마,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이것밖에 안 되냐, 다른 집은 더 해준다는 말만 했지. 철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들 마음의 이자는 엄마가 못 갚겠다. 60년 동안 갚으려고 했는데도 늘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빚은 여기서 끊자. 이번에는 미정이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늘 남을 먼저 챙기는 착한 아이였다.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칭찬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착한 척만 했구나. 미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했지? 우리가 망하면 아이들이 할머니 얼굴 못 본다고 협박했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그 5천만 원 받고 나서 왜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했어? 돈 받을 때만 엄마 사랑해요 하고 받고 나면 바쁘다고?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빚이 아니야. 그런데 빚처럼 받으려는 순간 원수가 된다. 내가 엄마를 ATM으로 본 순간부터 우리는 모르는 사이가 됐어.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막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너는 형, 누나보다 느려도 튼튼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제 휴게실에서 대출 이자가 힘들다고 했지?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출이 얼마야? 5천만 원? 1억? 7천만 원입니다. 뭐 하려고 빌린 거야? 주식 투자요.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주식? 제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엄마 장례비는 아끼면서 주식 투자는 7천만 원이나 했다고?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보험금 2천만 원까지 노렸구나. 너도 결국 똑같았어. 저는 일어서서 아이들 셋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 내 유산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이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본론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내 유산은 집 문서가 아니다. 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밥솥과 국자다. 네. 미정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따뜻한 국 한 그릇이고 집은 그릇일 뿐이다. 그릇에만 목을 매면 속은 굽는다. 철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철학적인 말씀 말고 결국 집은 누가 가집니까?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은 이미 떠났다. 뭐라고요? 세 명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어젯밤에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했어. 매물로 내놨다. 미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계약서도 썼어.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철수가 빼앗듯이 받아들었습니다. 5억 2천? 이 가격에 팔았다고요? 응. 현금 거래라서 빨리 처리됐어. 그럼 그 돈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기부했다. 빈소가 폭탄이 터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철수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센터, 결식아동 급식소, 노숙자 쉼터, 따뜻한 밥 먹이는 곳에 나눠서 기부했어. 미정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미치셨어요. 미쳤다고? 60년 만에 정신 차렸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철수가 계약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무효시킬 수 있어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때 한 계약이니까. 해봐.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났고 병원에서 정신 상태 검사도 받았어.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정이가 울먹였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진짜 독립해야지. 60년간 엄마 등에 엎여 있었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배고플 때, 진짜 힘들 때, 그때 와서 따뜻한 국 한 그릇 얻어먹어. 그게 진짜 유산이다. 그리고 빈소를 나서며 던진 마지막 말. 참, 장례식 취소해. 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뒤에서 아이들의 절규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여전히 부동산 계약서를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미정이는 울면서 계약서를 찢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쫓아올 테니까요. 뒷문 앞 가로등 밑에 작은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래된 보자기 가방 하나를 들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마지막 비상금 347만 원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장으로요. 아침마다 국 끓이는 냄새 나는 대로. 시장이요? 이 시간에 열린 데가 있을까요? 24시간 열린 곳이 있어요. 새벽 3시부터 할머니들이 나와서 국밥을 끓이거든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빈소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없어진 걸 알고 쫓아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제가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철수가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편지 봉투 3장을 다시 쓸어봤습니다. 철수에게라고 쓰인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아, 집 문서를 찾으려면 구청보다 먼저 사람들 사는 소리를 보아라.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는 곳이다. 내가 평생 숫자만 봤으니 이제는 사람을 봐라. 1억 8천만 원 받고도 고맙다 한마디 못한 내가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봐라. 그게 내가 물려받을 진짜 유산이다. 미정에게라고 쓰인 두 번째 편지에는 딸아, 내가 남편과 아이들 손을 잡을 때는 따뜻하게 잡았으면서 왜 엄마 손은 차갑게 났니? 사랑은 ATM 카드가 아니다. 넣기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자라는 거다. 이제 내 아이들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봐라. 돈으로 사랑을 사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을 키워라. 그게 내가 배워야 할 진짜 육아다. 준호에게라고 쓰인 3번째 편지가 가장 길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가장 실망스럽다. 형, 누나는 처음부터 이기적이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넌 달랐잖아. 엄마 밥 먹었어요? 하며 찾아오던 그 마음은 가짜였니? 주식 투자로 7천만 원 잃고도 엄마 보험금을 노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주방 불을 끝까지 지키라는 건 가족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넌 제일 먼저 그 불을 껐구나. 이제라도 다시 불을 켜라. 하지만 이번엔 남의 돈으로 말고 내 힘으로.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비 오는 날에는 더욱 보고파. 이미자의 비 내리는 영동교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 걱정, 남편 병원비 걱정, 집안 걱정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가는 중이라는 걸. 60년 전 20살에 제가 떡을 팔며 꿈꾸던 그 자리. 누군가를 따뜻하게 먹이고 그 사람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저씨, 저기서 세워주세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몇몇 상점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비를 내며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새벽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세요? 저기 골목 안쪽에 할머니가 하는 국밥집이 있어요. 24시간 열어요.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도 그쪽으로 가볼게요. 택시가 떠나고 저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정이에게서도 왔습니다. 준호에게서도 왔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진짜로 국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 파 썰리는 소리, 어서 오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할머니 목소리. 60년 만에 찾은 제 자리였습니다. 편지 봉투 3장을 우체통에 넣고 저는 그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김순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문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두 번째 주문은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주문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 빗소리와 함께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끄트머리,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지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의자도 삐걱거렸지만 그곳에서 나는 냄새만큼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뜨거운 국물 끓는 냄새, 파 썰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그 국밥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 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국밥집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일손이 필요하실까 해서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험 있어요? 60년 했습니다. 60년?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디서요? 집에서요. 가족들 밥 차려주면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아, 그런 경험이요. 그럼 아주머니, 일손 좀 구해요? 네. 국물만 안 태우면 쓸 거예요. 하루에 8만 원 드릴게요. 8만 원. 철수가 하루에 벌어오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능력으로 버는 돈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순자입니다. 아, 순자씨. 나는 박정리예요. 잘 부탁해요. 저는 앞치마를 묶고 국자를 잡았습니다. 60년간 잡아온 국자였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잡는 국자였습니다. 멸치와 표고버섯을 살짝 볶아 물에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들깨를 한 줌 뿌리니 진한 향이 일어났습니다. 오, 손이 빠르네요.
정래 언니가 감탄했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요. 이것밖에 못한다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첫 손님이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님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제가 직접 떠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푸른 파가 그 위에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드신 택시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집 국이 사람 살리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0년간 아이들에게 밥을 해줬지만 사람 살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새벽 배송을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집에서 배웠어. 집에서? 와, 역시 엄마 손맛이네요. 세 번째 손님은 밤새 일한 간병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이 있었네. 따뜻해서 좋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제까지 제 장례식장에 있던 아이들 얼굴과 겹쳤습니다. 다들 빚지고, 다들 지치고, 다들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숟갈씩 떠먹으며 버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뚝배기 위에 푸른 파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철수처럼 이것밖에 안 되냐? 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정이처럼 받고 나서 연락을 끊지도 않습니다. 준호처럼 뒤에서 딴 계산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뜨겁게, 정직하게, 배고픈 사람을 채워줄 뿐입니다. 오전 9시쯤 되자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래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첫날인데 정말 잘하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게요? 갑자기 나오셔서 가족들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47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철수 23통, 미정 17통, 준호 7통,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습니다. 철수 엄마, 집 매각 취소할 방법 찾았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미정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찾아요. 어디 계세요? 준호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잘못했어요. 모두 똑같았습니다. 진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집 걱정, 돈 걱정, 체면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 국 끓여 먹었어요. 라면이지만 엄마 생각하면서 끓였어요. 저는 국밥집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준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울리게 두었습니다. 마지막 벨소리가 끝나기 직전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끝까지 울리게 두고 끊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전화에서 준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죠?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형하고 누나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주식 투자한 것도, 보험금 생각한 것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엄마 맞죠? 어디 계세요?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삽니다. 네, 산다고요? 응, 엄마가 진짜로 삽니다. 그 말은 수화기 너머로도 뜨거웠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내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하셨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60년간 죽어있던 김순자가 이제 진짜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국물이 끓는 소리, 파 썰리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밤 냄새가 나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제 집을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정내 언니가 단골 손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사람이 국밥을 먹으러 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 거기 김씨네 집 말이요? 애들이 와서 난리 났더라고요. 왜요? 집 열쇠로 들어가서는 서랍을 뒤지고 벽장을 열고 그러다가 뭔가 찾았나 봐요. 갑자기 셋이 다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랍 속 장부와 편지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알았을 겁니다. 집은 이미 동네 경로식당 이름으로 기부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본도 넣어뒀거든요. 매각 대금 5억 2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상세하게 적어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베지 말고 계절마다 열리는 감은 동네 아이들 간식으로 나눠달라는 부탁까지 적어뒀습니다. 그 감나무는 제가 철수를 임신했을 때 심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철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347만 원밖에 없었어? 1억 8천만 원 받고도 고맙다 한마디 못했다니.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취소할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했을까요? 미정이는 어땠을까요? 엄마가 5천만 원 주시고도 6개월 동안 기다리셨구나.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만 걱정했을까요? 준호는 아마 제일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가장 정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 7천만 원 주식 투자에 쓸 만큼 약했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씨네 집에 동네 경로식당 간판 달렸더라고요. 정말요? 네, 벌써 할머니들이 와서 밥 해주고 계시던데요. 무료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0년 동안 제가 살던 그 집에서 이제 다른 할머니들이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분들이 대신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자리는 늘 밥 냄새가 나는 곳, 누군가 빈 그릇을 들고 서성이는 자리 옆입니다. 국밥집에서 한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만 원씩, 한 달이면 240만 원입니다. 원룸 보증금 500만 원 모으려면 2달 더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어제는 새로운 손님이 왔었습니다. 40대 남자분이었는데 국밥을 주문하더니 한 숟갈 떠먹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 우리 엄마 맛이에요.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된장국 맛이에요. 그분이 계산할 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생각났어요. 효도 못 해드린 게 생각나네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밥이라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달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밤이 되면 국밥집 라디오에서 또 트로트가 흐릅니다. 사랑도 원망도 다 삶이래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60년간 억눌렀던 제 목소리로 말입니다.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철수는 전세 보증금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미정이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준호는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60년간 제가 대신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아, 엄마가 이 말을 남깁니다. 돈은 남으면 나누고 정은 모자라면 먼저 건네라. 돈만 쫓으면 정을 잃고 정만 주면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을 먼저 주는 사람에게는 돈도 따라오고 돈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정도 따라옵니다. 엄마는 너희가 그걸 깨달으면 어디서든 배부릅니다. 철수야, 1억 8천만 원 받고도 고맙다 못했던 내가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미정아, 5천만 원 받고 6개월 무연락했던 내가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준호야, 7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 보험금까지 노렸던 내가 이제라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내어줄 수 있다면? 그때 엄마는 정말로 편안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제 삶의 국물이 누군가의 그릇에서 말입니다. 새벽 3시, 오늘도 국자를 잡습니다. 멸치를 우리고 된장을 풀고 들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배고픈 누군가가 빈 그릇을 들고 제게 다가올 때까지. 이것이 김순자의 진짜 유산입니다. 돈도 집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그 밥을 끓이는 사람의 마음. 엄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이너스 어딘가에서 김순자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